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삼국지 병법 유비구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 말과 여자. 마원이도 감홍과 더불어 유비를 위협했다. 차를 내놓지 않으면 단칼에 목을 베겠다. 순순히 내놓고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환건당이 되는 게 어떠냐. 유비의 입에서 칼날 같은 대답이 흘렀다. 난 죽으면 죽었지 황건의 무리는 될 수가 없소.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남의 재물이나 빼앗는 자가 어찌 세상을 구하겠소? 감홍이 말했다. 형님 들으셨지요? 이런 녀석은 단번에 요절내 버려야 합니다. 감홍, 너는 이자의 팔이나 비틀고 잡고 있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마원이는 먼저 유비의 보검을 빼앗고 다음엔 품 안에서 차가 들어있는 주석 단지를 찾아냈다. 유비는 숨이 멎을 듯 울분에 몸을 떨었으나 간절하게 애원할 도리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무엇이든 다 듣겠으니 차만은 돌려주십시오. 늙으신 어머님께 드리려고 지난 2년 동안 갖은 고생하며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주석 단지의 뚜껑을 열어보고 향기를 맡아가며 저희들끼리 짓거리기에 바빴다. 이것이 차로구나. 나도 말만 들었지 처음 보는 걸. 귀한 물건인가요? 그야 물론이지. 차 한 잎에 황소 한 마리 값은 될 거다. 그럼 10잎 가까이 있으니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는 게 어때요?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부자 소리 들을 게 아닙니까? 닥쳐라 감홍. 너는 언제고 생각이 좁아. 그러니까 소두목 노릇밖에 못하는 거야. 소두목이라도 좋고 졸개라도 좋아요. 그보다도 우선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당장 목을 벨까요? 마원이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어놓게. 혹시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비는 법당 기둥에 묶였다. 그곳은 높은 곳에 작은 창문만 하나 있을 뿐인 석실이었다. 바닥엔 기와가 깔려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단 하나뿐인 높은 창문을 통해 고양이 눈처럼 요사스럽게 빛나는 별이 보였다. 이따금 낙이 울음소리가 들릴 뿐 도둑들도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큰 불효를 짓게 되어버렸구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만 늙으신 어머니의 여생을 슬프게 만들고 게다가 장부의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이대로 들에 버려져 까마귀밥이 되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 유비는 요사스럽게 반짝이는 별을 노려보며 탄식했다. 억울하다만 이것은 하늘이 주는 운명일 테니 어쩔 수 없지. 도둑들에게 수모를 당하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릴까? 그때 유비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앞에 한가닥에 가는 밧줄이 소리도 없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유비는 몸부림쳤다. 그러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는 몸을 빼낼 수는 없었다. 높은 창문으로 들여진 밧줄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무엇인가 바닥의 기회장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밧줄 끝에 동여맨 단검이었다. 단검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었다. 유비는 발끝에 힘을 모아 단검을 끌어당겼다. 오랜 시간이 걸려 가까스로 묶은 것을 끊었다. 빨리. 밧줄은 재촉하듯 흔들리고 있다. 유비는 그것을 붙잡고 석벽에 발을 버텨가며 올라갔다. 오, 밖에 있는 건 그 늙은 도사였다. 빨리. 뼈와 가죽만 남은 도사의 앙상한 그림자가 말없이 손짓해 부른다. 유비는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기다리고 있던 도사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말없이 뛰기 시작했다. 도관 뒤죽에 숲이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 오솔길이 별빛으로 어스름했다. 도사님 대체 어디로 도망치는 겁니까? 아직 도망치는 게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저 탑까지 가주어야 하겠소. 뛰면서 늙은 도사는 손가락질했다. 그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옛 모습 완연한 탑이 숲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도사는 고탑 앞에 이르자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처럼 다급한 지경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유비는 조마조마했다. 금방이라도 도둑무리가 쫓아올 것만 같았다. 이윽고 젊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도사가 탑 안에서 무엇인가 끌고 나왔다. 아니, 유비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도사가 잡고 있는 것은 말고삐였다. 은빛털이 아름다운 백마가 한 필 거기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걸어 나온 소저, 별빛 아래 보는 탓인지 가는 버들허리며 짙은 눈썹, 반짝이는 눈동자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늙은 도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젊은이, 내가 당신을 구해준 걸 은혜로 안다면 이 아가씨를 데리고 달아나 주시오. 유비는 무어라 얼핏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수상한 아가씨는 아니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오. 이분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 혈령이셨던 분의 따님이요. 몹쓸 황건적의 습격을 받아 현성은 불타버리고 혈령은 전사하였지만 따님만은 내가 이렇듯 탑 속에 숨겨드렸던 것이요.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도관 쪽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유비의 도망을 도둑들이 안 모양이었다. 어서 달아나시오. 서북간으로 곧장 달리시오. 30리쯤 가면 관군 진지가 있어. 자, 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사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 산다 한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소. 하물며 지난 10여일은 풀뿌리나 벌레 따위를 잡아먹고 이어 온 덧없는 목숨이요. 그것도 오직 홍씨 가문 부용 아가씨를 지켜드리자 일념이었어. 그러나 이제 당신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났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늙은 도사는 말을 마치자 몸을 휙 돌려 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부용은 그 문짝을 두들기며 도사님, 저도 함께 여기 있겠어요 하고 슬피 흐느꼈다. 그때 높은 탑 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뭘 꾸물대고 있어? 빨리 백마에 올라 아가씨를 구하도록 하시오. 여기서 보니 남쪽도 동쪽도 연못가도 도둑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 길은 한가다. 서북간으로 곧장 달리시오. 어서. 옛 유비는 백마의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소주에게 조용히 일렀다. 아가씨 빨리 타십시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저는 훌쩍거리만 있었다.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여자의 허리를 안아 말 안장에 앉혔다. 유비도 앞자리에 올라탔다. 내 몸을 꼭 잡도록 하십시오. 달려야 할 테니. 예. 그녀의 팔이 머뭇 유비의 허리를 감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가 바람에 나부껴 그의 볼을 간지럽혔다. 유비는 자기도 모르게 맥박이 빨라지고 온몸에 피가 뜨거워졌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서북을 향했다. 그것을 굽어보던 도사는 높은 탑 위에서 기쁜 듯 외쳤다. 보라, 보라. 검은 구름은 흩어지고 샛별이 반짝인다. 백마는 달리고 누런 티끌은 가라앉으리라. 젊은이, 부영아가씨 안녕히 가십시오. 도사는 말을 마치자 스스로 혓바닥을 깨물고 탑 꼭대기 난간에서 허공을 몸을 날렸다. 백마는 오솔길을 질풍처럼 달렸다. 숲을 벗어나자 곧 넓은 들이 나섰다. 어느덧 달이 떠올라 광야 천지가 마치 맑은 물속인 것만 같았다. 야, 저기다. 여자를 태우고 있잖아. 그럼 다른 자인가? 아니야, 역시 유비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놓치지 마라. 여자까지 있다면 더욱 잘 되었잖아. 도둑 무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짓거리며 백마를 뒤쫓았다. 들켰구나. 유비는 이때 자기 목숨보다도 가련한 처녀의 목숨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 부영에게 용기를 주었다. 염려 마시오. 다만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고 계시오. 예. 가냘픈 목소리가 숨결처럼 새어나왔지만 부용은 이미 대답할 힘마저 없었다. 처녀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남자 등에 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은 이름 그대로 흰 부용꽃 그것이었다. 관군이 있다는 곳까지 간다면 백마야, 제발 힘을 내다오. 유비는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채찍 대신 두 발로 말 옆구리를 힘껏 걷어찼다. 앞쪽에 나직한 뚝이 보였다. 그 너머로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옳지, 저 강까지 간다면 거기 관군 진지가 있을지 몰라.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유비는 강물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어느새 도둑무리가 대여섯 앞을 가로막았다. 질러온 거실이라.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쏘아버리겠다. 이주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비는 말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나 부질없는 짓. 화살 하나가 날아와 백마의 목에 꽂혔다. 백마는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와 첫 번째 화살 옆자리에 꽂혔다. 백마의 육중한 몸이 꼬꾸라졌다. 그 바람에 유비와 부용은 한 덩어리가 되어 땅에 나가 떨어졌다. 유비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부용은 까무러친 모양이었다. 이 무도한 놈들아. 유비의 커다란 호통 소리가 주위의 밤 공기를 쩌렁쩌렁 울렸다. 맞설 작정이냐? 이주범은 콧방귀를 뀌었다. 감홍도 옆에 있다가 한마디 했다. 죽여버려. 계집은 그런대로 쓸모가 있겠지만 사내 녀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뭘 꾸물거리게 있는 게야. 쏘아버리라고. 알겠습니다. 희죽거리면서 이주범은 철궁에 화살을 먹이려 했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도 모든 희망과 꿈도 여기서 한낱 도둑의 화살에 맞아 끝날 것인가? 싸우자니 손에 무기가 없었다. 아버지의 유물이었던 보검은 찻단지와 함께 마온이에게 빼앗겼다. 바로 그때 여봐 잠깐 기다려.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였다. 그 엄청난 소리에 이주범과 감홍은 잠시 멈칫거렸다. 사나이 하나가 무섭게 달려왔다. 뛰면서 그만큼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놀라운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니 역시 팔자는 됨직한 거한이었다. 화를 내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아니 누군가 했더니 졸개 녀석 아니냐? 맞았어. 얼마 전에 인부로 들어온 장비인가 하는 녀석이야. 이주범과 감홍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말만큼이나 빨리 달려온 다리에도 기가 질렸다. 뭐냐 장비? 이주범은 화시위에 살을 먹이면서 물었다. 유비는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소두목 죽여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시오. 뭐라고? 넌 누구의 명령으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졸개인 장비의 명령입니다. 머저리야 장비는 바로 네 놈이 아니냐. 졸개인 주제에.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주범의 몸뚱이는 두 길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니 대장을 공중에 내던져 감홍이 타고 있던 나귀의 옆배를 걷어차 반월창을 내지르며 장비에게 돌진해왔다. 그러나 날래게 몸을 비킨 장비가 감홍의 창자루를 움켜잡아 확 낚아챘다. 감홍의 몸은 그 순간 20걸음쯤 거꾸로 떨어진 땅에 거꾸로 처박혔다. 나머지 졸개들은 장비의 괴력에 놀라 개미새끼 흩어지듯 달아나 버렸다. 유비는 장비에게 다가갔다. 죽게 된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탁현 누상촌에 사는 사람으로 성은 유, 이름은 비라고 합니다. 자는 현덕입니다. 아닙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내게 해야 하오. 나는 장비 익덕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도 유공과 같은 유주요. 아 그렇다면 한 고향이군요. 그런데 왜 나를 구해주셨어? 그때 부용은 정신이 깨어났는지 일어나 두리번거리다가 장비의 모습을 보더니 반색을 했다. 장비가 아니어요? 오 부용 아가씨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요. 장비는 부용 앞으로 가더니 넙죽절했다. 성격은 무뚝뚝한 편이었으나 힘이 장사이고 아주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았다. 이제껏 아가씨의 행방을 찾고 있었죠. 일부러 도둑무리에 들어가 가진 고생을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밤 포로로 있던 유비가 달아났다는 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누군가 여자를 말에 태우고 달아나지 않겠어요? 혹시나 하고 뒤쫓아왔는데 정말 아가씨였군요.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장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어느 놈도 감히 아가씨 곁에 얼씬도 못합니다. 표범머리에 박힌 고리눈을 한 번 무섭게 부릅뜨며 보였다. 장비는 이주범한테 걸어갔다. 그는 머리가 깨어져 이미 죽어 있었다. 살아서 못된 짓만 하더니 꼴 좋구나. 장비는 그의 머리를 발길로 차고서 이번에는 감홍에게 갔다. 그는 풀숲에 거꾸로 박혀 있었지만 까무러쳐 있을 뿐이다. 장비는 감홍을 발길로 차서 깨어나게 한 뒤 빼앗은 반월창을 거머잡았다. 유비가 물었다. 장공 어찌하시렵니까? 구더기 같은 도둑이요. 그래서 단칼에 찔러 죽일 작정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고향에 노모나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려줍시다. 당신은 참 별난 사람이군. 장비는 창을 거두었다. 유비는 감홍에게서 가문전례의 보검을 되찾았다. 헤어질 때 유비는 장비에게 말했다. 언젠가 탁현에 오시거든 누상천에 들러주십시오. 예, 꼭 가겠소. 부영아가씨를 친척 되시는 분에게 모셔다 드린 후 나도 어차피 고향에 돌아갈 작정이니. 그럼 꼭. 유비와 장비는 헤어졌다. 부용도 장비 옆에서 작별을 못 내 아쉬워하는 눈치였으나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다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다. 쌀 단말.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 소용이 노래 부르며 방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아들 장노, 그리고 그들 교단의 대표 장수, 진잠이 방 안에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이런 주문과 같은 노래들이 동쪽에서 퍼지고 있다고 해요. 진잠, 그렇지요? 예, 아이들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청주, 유주, 기주 일대가 더 심했습니다. 한의 천하도 이제 끝장이겠군요. 소영의 말에 모두들 무거운 침묵에 잡혔다. 오행설에 의하면 한은 목독으로 천하를 얻었다. 따라서 그것을 쳐 쓰러뜨리는 자는 토독으로 일어날 것이다. 나무 색깔은 파랑, 흙은 누렁 입은 오행설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 목독의 한 왕실은 이제 망한다. 대신 누런 하늘, 토독을 가진 새 왕조가 멀지 않아 일어난다. 노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무서운 혁명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소용은 재색을 아울러 갖춘 부인이었다. 머리가 비상했고 앞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있었다. 특히 역사에 밝았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난세에 태어났지요. 한의 지난 역사를 돌이킬 때 정미, 농림, 백파의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정미는 도둑의 무리들이 눈썹을 붉게 칠한 데서 나왔고 농림과 백파는 모두 고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장각의 태평도 사람들도 머리에 누런 헝겊을 동이고 있다면서요. 진잠은 소영의 말에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다. 정미, 농림, 백파, 황건 모두 색깔과 관계가 있다. 적어도 난의 지도자들이 오행설을 깊이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곳은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파나라입니다. 대책만 잘 세워나간다면 전란은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영은 이렇게 말하며 진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 노를 부탁한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파나라는 흔히 파촉이라 하는데 지금의 사천성 일대이다. 파는 중경지방, 촉은 성도 일대의 나라이다. 파촉은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로 땅이 기름지고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더욱이 파촉은 완전히 대륙안의 별천지로서 천연 요새였다. 육로는 구름이 나부끼는 높은 산마루에 걸쳐 있고 수천 길 깊은 골짜기엔 잔도가 휘청휘청 걸려 있어 건너자면 머리칼이 쭈뼛쭈뼛 곤두선다. 단 하나의 교통로로는 장강, 양자강인데 이것 역시 유명한 삼엽에 난소가 있다. 화살처럼 빠른 경류가 바위를 씻는 여울목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런 협곡이 800리나 지속된다. 하지만 이런 천연 요새마저 소용으로선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입버릇처럼 아들 노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라고 말했다. 저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그런 중대한 일을, 더구나 진잠은 겨우 이제 20살이었고 장노는 2살이 아래였다. 아니어요. 나는 그대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17의 노를 낳은 소용은 지금 30을 훨씬 넘었을 텐데 동구스름한 어깨 언저리부터 풍기는 게 있었다. 진잠은 그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애당초 진잠은 포대기에 쌓여 개구멍 바지로 장씨 가문에 들어왔다고 한다. 장노의 할아버지 장릉이 이 집에서 기르도록 하라고 가족들에게 일렀다. 그런지 소용이 시집왔기 때문에 그녀는 곧잘 어린 진잠에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넌 나보다도 이 집에 오래 있었단다. 장릉은 손자 며느리인 소용을 불러앉히고 명령했다. 내 자식을 키우기 전엔 남의 자식을 키우면 마음이 넓어진다. 우리 가문엔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잠으로선 소용의 어머니나 다름없었다. 그렇건만 그는 소용에게서 여자를 느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그리움이 그런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일까? 진잠, 어렵지만 기주에 또 가주겠어요? 우리 가문의 오두미도의 운명이 그대 어깨에 달려 있어요. 예, 진잠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두미도, 그것은 도교의 일파이다. 교조는 바로 장릉이었다. 장릉은 패의 풍 출신이다. 패는 지금의 강소성 북부로 한 고조 유방의 고향이 근처에 있어 그 무렵 이 고장 백성들은 부역을 면제받는 특전을 누리고 있었다. 이어 장릉은 총나라로 옮겨 항명산에서 도술을 배웠다. 그는 도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병 치료 사례비가 쌀 단말로 정해져 있어
사람들이 그의 도교를 오두미도라고 불렀다. 장릉은 이 도수를 아들 형에게 전했고 형은 다시 노에게 전했다. 이때 장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장형도 일찍 죽어 장노가 20살이 되기까지 수제자였던 장수가 대신 교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배우 실력자는 소용이었다. 갈 곳은 태평도에 본거지가 있는 기주 거록이어요. 예, 분부만 내리신다면 어디라도 기꺼이. 작년에 그대가 알려준 노래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의 다음 구절이 요즘 불러지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진잠은 깜짝 놀랐다. 그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그 해는 바로 갑자, 천하의 큰 경사날이라는 것입니다. 진잠은 두려운 나머지 소름마저 끼쳤다. 거기엔 무서운 의미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 그 해는 바로 갑자, 천하의 경사날이. 그 해는 후한 영제의 광화 6년, 183년. 간지로선 개해였다. 갑자란 바로 내년이 아닙니까? 그래요. 갑자란 두 글자가 태평도 신자집 대문의 헌 흙으로 버젓이 씌어져 있다 합니다. 더욱이 도읍의 관아 문짝에도 붙여져 있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요. 도읍의 관아까지도. 진잠은 말을 삼켜버렸다. 혁명을 예언하는 말은 벌써 오래전부터 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혁명 시기까지 알리는 노래를 도읍의 관아에까지 붙였다면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태평도가 같은 도교로 머물러 있다면 오두미도로서는 그다지 신경 쓸 거 없었으나 드러내놓고 혁명을 예언하는 노래까지 퍼뜨린다면 문제는 달랐다. 소영이 염려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가주겠지요? 소영은 다짐했다. 그만큼 일이 중대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영과 눈길이 마주치자 진잠은 자기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오두미도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두미도에 혼을 맡긴 수십만의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아니, 천하 만민을 위해서라 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영제가 천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조금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영제는 이미 27살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었다 해서 모두가 성장하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첨하는 환관의 무리와 교태를 찍는 궁녀에 둘러싸인 영제는 정신적인 나이로 볼 때 아직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다. 영제는 심지어 후궁에 모의시장을 만들어 궁녀들에게 사고팔도록 했다. 그곳에 영제 스스로 상인 차림이 되어 나타나 밤 벌거숭이 궁녀들을 희롱하며 쾌락을 일삼았다. 또 어느 때는 개 머리에 갓을 씌우고 목엔 인수를 달게 하였다. 인수는 높은 벼슬아치에게 내리는 징표였다. 벼슬아치들이 개를 보고 절하면 영제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재정도 문란할 때는 문란했다. 대궐에서 낭비되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각 주 태수로부터 도행비를 거들어들였다. 황제는 황제대로, 탐관오리는 탐관오리대로 사복을 채워 백성의 원성이 잠언 높았다. 따라서 혁명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의 왕실을 대신할 만한 세력이 있을까? 이때 나타난 것이 황건당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뜻밖의 천하를 얻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한 왕실의 무능, 부패는 상상 이상의 것이므로 동쪽 태평도가 천하를 잡는다면 서쪽 오두미도는 어떤 입장에 놓일까? 오두미도는 탄압받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미리 내통해 둔다. 태평도가 거사하기 전 오두미도는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인상을 장강무리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렷하게 나타내면 태평도가 진압되었을 때 오두미도 역시 황간무리와 손잡고 있었다는 죄로 교단이 박해를 당하리라. 소용은 여기까지 내다보고 진잠에게 특별 임무를 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입니다. 겉보기에 협력은 좋지만 결코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거록은 항우가 일찍이 진나라군을 무찌른 싸움터이다. 태평도의 본거지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두미도에서 파견된 사자라고 아뢰자 대현양사 장각이 직접 만나주었다. 먼 길에 수고가 많았소. 장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넓지 못하고 깊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창인 눈을 되도록 크게 뜨지 않는다. 장각은 몸집에 비해 머리가 컸다.
눈도 코도 입도 모두 크다. 눈을 일부러 가늘게 뜨기 때문에 눈두덩이 부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마주보고 있으면 그 얼굴이 문득 다가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섬뜩하면서 다시 바라보자 얼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얕고 좁은 사람임을 엿볼 수 있었다. 깊음과 넓음을 모르는 장각이 군중을 이끌려고 하다니. 진잠은 만나자마자 장각에게 실망하고 있었으나 사자로서 말을 전했다. 똑같은 도술 및 구민을 위한 단체로서 우리 오두미도 교인은 태평도가 필요도 한다면 언제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요. 장각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실은 우리도 그 일로 파에 사자를 보냈지요. 진잠은 놀라 다그쳐 물었다. 언제 사자를 보내셨습니까? 사흘 전에 사자가 출발했지요. 사흘 전입니까? 그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똑같은 협력이라도 요청을 받아 하는 것과 미리부터 자진해서 협력하는 것과는 나중에 논공 행상 때 큰 차이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다. 3일 전에 출발했다면 지금쯤 사자는 고작 낙양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것으로서 오두미도는 자발적으로 황건당의 혁명에 가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 되었어. 진잠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목소리를 죽여 말했다. 일이 중대한 만큼 이것은 극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는 일. 장각은 턱을 앞으로 당기며 실눈을 크게 떴다. 큰 눈이었다. 흔히 말하는 왕방울 눈이었다. 진잠은 그 순간 온 신경을 모아 그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만스러움. 장릉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친 그 눈빛이 장각의 눈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더욱이 그는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방 하나를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마흔이를 불러라. 급히 시킬 일이 생겼다. 그럼 저는 이만. 진잠이 자리를 사양할 뜻을 비치자 장각은 말했다. 아니요, 그대는 객장 자격이니 여기 그대로 있구려. 진잠은 장각의 말에 또 한 번 실망했다. 자기를 신임하면서 남아있으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초보적 군사주식인 보안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요번 시간도 여기까지 두 파트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나이부터 또 두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짱가몽의 책 볼까 들을까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